1936년 일본 아오모리. 죄수 요시의 시라토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은 살인을 자백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아오모리 교도소에 부당하게 수감되었습니다. 매일 밤 교도관들에게 구타와 고문을 당했고 이제는 더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떠날 때가 왔습니다. 하지만 아오모리 교도소는 탈출하기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의 시라토리는 잃을 것이 없었고 그래서 오전 5시 30분에 그는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교도관들의 순찰 루틴을 연구했기 때문에 순찰 시간에 15분의 간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안전해지자 그는 목욕탕에서 몰래 가져온 금속 철사를 꺼내 자물쇠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원래 수감자들이 몸을 씻을 때 사용하는 목욕통을 감싸고 있던 금속 지지링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겨울 추위로 뻣뻣했지만 몇 분 동안 자물쇠를 딴 후 그는 성공했고 그의 감방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지만은 아직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더 많은 잠긴 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도관들이 돌아오기까지 몇 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보안문을 따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행히도 그는 시설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 나쁜 소식은 그가 자유를 향한 절반만 왔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그는 여전히 수색 범위 내에 있었고 이는 언제든 경보가 울릴 수 있고 여전히 잡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전 5시 45분 교도관들이 돌아와 그의 감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본 것입니다. 시라토리는 이불 속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불 아래에 있는 헐거운 마루판 덤이 그들을 속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그들은 마침내 진실을 발견했고 경보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때쯤 시라토리는 이미 멀리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탈출했지만 이전 비디오를 본 적이 있다면 상황이 항상 보이는 것과 같지는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사실 요시의 시라토리 일명 탈옥 마술사에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일 후 그는 병원에서 물품을 훔치려다 붙잡혔고 그렇게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탈옥 시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다시는 가족, 아내, 딸과 함께 할 수 없었고 몇 달 동안의 계획은 단 3일의 자유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그는 아주 오랫동안 감금될 것 같았습니다. 6년 후인 1942년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시라토리는 아키타시의 아키타 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교도관들은 아오모리에서보다 그를 더 심하게 대했습니다. 그들은 시라토리의 이전 탈출에 대해 들었고 그를 본보기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다시는 탈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일상적인 구타와 함께 그는 극심한 육체 노동에 참여해야 했고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서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으며 장기간 독방에 감금되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특별히 만들어진 독방으로 매우 작고 천장이 매우 높았으며 벽은 너무 매끄러워서 잡을 수 없는 구리판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또한 낮에도 햇빛이 거의 들지 않았고 유일한 창문은 높은 곳에 있는 작은 밀폐된 채광창에서 나왔습니다. 이 방은 탈출 예술가들이 탈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교도관들은 또한 시라토리가 항상 수갑을 채우도록 했습니다. 이제 끊임없는 학대에도 불구하고 교도관 중 한 명인 고바야시, 사실은 수석 교도관이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고바야시는 결코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고 심지어 때때로 그의 안부를 걱정하며 그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시라토리의 삶을 조금 더 견딜 수 있게 만들었고 6월 15일 밤까지 그의 의지를 살아있게 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폭풍우가 치는 밤이었고 시라토리는 장기간 독방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자정쯤 교도관 중 한 명이 그의 감방을 들여다보았고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감방문을 열고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요시의 시라토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남은 것은 그의 수갑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한 것일까요? 글쎄, 교도관들이 시라토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몇 가지 가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수갑이 그에게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라토리는 실제로 수갑을 푸는데 달인이었고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친숙한 자물쇠 따기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그중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탈출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는지 주변을 철저히 뒤졌고 아오모리 교도소에서처럼 헐거운 철사 조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고바야시가 그에게 가져다준 물건 중 하나였을지 모르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수갑에서 벗어난 후 그는 손바닥과 발바닥을 매끄러운 구리판에 대고 오를 수 없는 벽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라토리는 도마뱀처럼 기어오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전문 등반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위에 채광창에 도착했을 때 그는 창문이 밀봉되어 있지만 주변의 나무 프레임이 썩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 밤마다 교도관들이 보지 않을 때 그는 구리벽을 오르고 프레임을 조금씩 풀었습니다. 그 후 그는 다시 내려와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수갑을 다시 채웠습니다. 2달 후 마침내 창문이 풀렸고 거기서부터는 적절한 날을 선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는 교도관들이 지붕 위의 발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특히 폭풍우가 치는 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였습니다. 그는 다시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그는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당신이 예상하는 방식으로는 아닙니다. 3개월 후인 9월 18일 수석 교도관 고바야시는 집에 없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헝클어지고 초췌한 도망자 요시의 시라토리였고 그는 부탁이 필요했습니다. 놀란 고바야시는 그를 안으로 데려가 먹을 것을 주었고 그동안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시라토리는 자신이 실제로 감옥에 있는 것을 개의치 않았으며 지금까지 2번 탈출한 유일한 이유는 가학적인 교도관들의 엄청난 학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바야시는 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한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계획에는 시라토리가 기꺼이 법무부에 자수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일본 교도소 시스템이 얼마나 부패하고 야만적인지 그리고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한 사례를 직접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변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 자유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가족과 현실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망 중인 도망자로서 그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아키타 교도소의 존경받는 수석 교도관인 고바야시가 그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그를 보증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를 제대로 대해준 유일한 교도관으로서 그는 고바야시가 옳은 일을 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분 후 시라토리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 고바야시는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좋은 계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시라토리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갔고 이번에는 다시는 법 집행관을 믿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2번째 탈출로 법원은 그의 종신형에 3년을 더했습니다. 이제 시라토리는 북부 교도소의 추위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날씨가 더 따뜻한 도쿄 교도소로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전의 수감 생활로 인해 그는 심각하게 약해졌지만 그의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대신 판사는 그에게 일본 최북단 교도소인 악명 높은 홋카이도의 아바시리 교도소로 가도록 선고했습니다. 이 겨울의 지옥 같은 교도소에서 탈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1943년이 되었고 아바시리의 추위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감방의 온도가 영하였기 때문입니다. 수감자들이 교도소 음식을 받을 때마다 된장국과 간장이 종종 얼어붙었습니다. 이 온도에서 수갑을 찬 시라토리는 여름 옷을 입은 채 열린 감방에 던져졌고 그는 즉시 차가운 공기에 마비되는 듯한 찌르는 듯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절망에 빠져 그는 교도관들을 지나쳐 억지로 나아가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를 밀어내고 때려 눕힐 수 있었습니다. 격분하고 반항적인 시라토리는 다시 일어서서 항상 그랬듯이 아바시리 교도소에서 탈출할 것이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맹세했습니다. 사실 그는 항상 탈출구를 찾을 것이기 때문에 수갑을 채우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물쇠 따기가 아니라면 글쎄 이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교도관들의 공포에 질려 수갑 사슬을 찢어버렸습니다. 시라토리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뛰어난 등반 능력 외에도
그는 거의 초인적인 힘,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키타 교도소에서 그는 수갑을 다시 채울 필요가 없었다면 물리적인 방법으로 수갑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인상적이었지만 교도관들이 그에 대한 탈출 프로필을 작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의 카드를 그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것은 그리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자물쇠 따기 능력, 도마뱀 같은 등반 능력, 그리고 이제는 거의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라토리를 확실히 막을 수 있는 최고의 탈출 방지 감방을 고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생각해냈습니다. 새 감방에는 썩을 가능성이 적은 강철 고정 장치가 있었습니다. 쇠창살을 제거한 모든 구멍조차도 그의 몸보다 작게 만들어졌는데 이는 그가 물리적으로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손을 등 뒤로 묶는 특수 제작된 단단한 철제 수갑과 거의 서 있을 수 없게 만드는 다리 수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수갑은 각각 20kg이고 열쇠 구멍이 없었는데 이는 자물쇠를 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몇 주에 한 번씩 와서 힘든 2시간의 과정을 거쳐 제거하는 2명의 금속 세공 전문가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리고 이 시점에서만 그는 목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실히 목욕이 필요했습니다. 움직임 없이 몇 주 동안 족쇄를 채우면 수갑 상처에 구더기가 들끓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미 추웠지만 아직 한겨울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남아있을 힘은 다가오는 추위로 인해 확실히 무효화될 것입니다. 만일을 대비해 그들은 이미 부족한 그의 식사량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였습니다. 시라토리에게도 이것은 너무했습니다. 겨울이 오자 그는 자신의 운명에 굴복했습니다. 매일 교도관들은 그의 식사를 구멍을 통해 밀어 넣었고 그는 개처럼 기어 다녀야 했습니다. 그의 손과 다리 수갑은 모든 행동을 어색하고 불편하게 만들었고 잠자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아바시리 교도소에서의 삶은 절대적인 고문이었습니다. 이제 빨리 감기. 시라토리는 어떻게든 겨울을 견뎌냈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다시 힘을 되찾기 시작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정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말 그대로 곤경에 처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8월에 사무실에 있던 한 교도관이 서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붕에서 무언가 셔플링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죄수들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가 시라토리에 탈출할 수 없는 감방 안을 들여다보니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불과 교도소 의복이 깔끔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제거하는데 2시간이 걸렸을 특수 제작된 20kg 수갑과 다리 수갑이 옆에 놓여 있었고 시라토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교도관들에게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즉시 경보가 울렸지만 수색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는 어떻게 아바시리 교도소라는 요새에서 탈출했을까요? 글쎄, 준비는 6개월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어떤 종류의 탈출을 시도할 힘이나 체력이 없었고 그가 처한 제약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시간과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매일 교도관들은 그의 식사를 밀어 넣었고 그는 바닥에서 음식을 먹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항상 구석에 된장국을 조금 남겨두었습니다. 보세요. 그는 매일 밤 어색하게 검사창으로 절뚝거리며 걸어가 강철 프레임에 된장국을 조금씩 튀겼습니다. 그는 또한 수갑과 다리 수갑에 된장국을 조금씩 발랐습니다. 이제 그의 의도는 된장국의 염분 함량으로 나사와 볼트를 산화시켜 결국 부식시키고 헐겁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철을 녹슬게 하는 이 기술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고 첫 번째 나사가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몇 달 동안 첫 번째 나사를 일종의 드라이버로 사용하여 나사와 볼트가 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봄이 끝날 무렵 그는 수갑과 다리 수갑뿐만 아니라 검사창의 강철 프레임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멍의 크기가 그의 몸보다 작았는데 이는 그가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고 교도관들이 생각해낸 비상사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고려하지 않은 것은 시라토리의 4번째 능력이었는데 그것은 마음대로 관절을 탈구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그는 이제 애벌레처럼 구멍을 통해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었고, 이러한 기술 레퍼토리는 확실히 그를 엑스맨의 명예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지붕에 있는 깨진 창문을 통해 올라가 사라졌습니다. 인상적으로 시라토리는 이제 세계의 교도소에서 탈출했으며 아바시리 교도소에서 탈출한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가 탈출한 것은 잘했지만 여기는 홋카이도 북부였고 그가 갈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은 춥고 눈 덮인 산이었습니다. 사실 교도관들은 추위가 그를 잡지 못한다면 산곰이 확실히 그를 잡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마지막에 웃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시라토리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있다고 해도 당국이 끊임없이 그를 뒤쫓을 것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일본이 전쟁에서 지기를 필사적으로 그리고 비밀리에 바랐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그 나라를 장악할 수 있게 되어 모두가 남편을 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녀는 이것을 비밀로 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인 1945년 8월, 그녀는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이제 그 나라의 교도소 시스템을 장악했고 전면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요시의 시라토리에 대한 수색이 이제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는 살아있기는 할까요? 대답은 예였습니다. 그는 살아있었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자발적으로요. 그는 홋카이도 황야의 산비탈에서 버려진 광산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자신을 위한 집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위해 견과류와 열매, 야생 토끼와 너구리를 먹고 살았고 심지어 곰의 습성을 관찰하여 개울에서 개를 잡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삶은 안정적이고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호기심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2년간의 고립생활 끝에 그는 산을 내려와 근처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거리는 영어로 쓰여진 간판으로 가득했습니다. 전쟁 노력을 상징하는 포스터와 깃발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더욱 이상한 것은 어린 일본 소녀들이 미군 병사들과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는 따로 놓아둔 신문을 집어들고 페이지를 넘겼고 그제서야 원자폭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일본은 전년도에 항복했고 그는 그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마찬가지로 그는 이제 숨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오랜 수렵 채집 생활 방식에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는 다음 50일 동안 아바시리 남쪽으로 향했고 삿포로시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굶주리고 있었기 때문에 근처 들판에서 잘 익은 토마토를 발견했는데 이는 큰 실수였습니다. 한 농부가 그를 발견하고 그를 유명한 지역 도둑으로 착각했고 이로 인해 몸싸움이 벌어졌고 농부의 복부가 칼에 찔렸습니다. 슬프게도 그는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하지만 시라토리가 그 범죄로 체포되기 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자신들이 실제로 악명 높은 요시의 시라토리를 구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러 번의 탈출과 이제 농부를 살해한 것에 대해 그의 정당방위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는 삿포로 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1947년에 그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기 위해 삿포로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이제 사형수로 있는 동안 그가 이번에는 탈출하지 못하도록 24시간 감시를 받았고 6명의 무장 경비원이 그의 감시를 위해 개인적으로 배정되었습니다. 감방 자체는 아바시리 교도소의 감방에서 더욱 업그레이드되어 문, 천장, 쇠창살, 창문이 강화되었습니다. 사실 모든 구멍은 그의 몸뿐만 아니라 머리 크기보다 작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바시리 탈출에서 교훈을 얻었듯이 그는 관절을 탈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두개골을 탈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머리가 들어갈 수 없는 한 그들은 괜찮았습니다. 사실 6명의 경비원은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그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라토리는 늙어가고 있었고 이 시점에서 탈출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습니다. 그의 처형이 다가오자 그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고 경비원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얼굴에 절망감을 볼 수 있었고 위를 올려다보며 결코 오지 않을 탈출 계획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만일을 대비해 그들은 그가 목욕하는 동안 매일 밤 그의 방을 수색했습니다. 목욕탕에서 천장, 채광창, 기타 모든 구멍을 검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있었고 그는 더욱 약해졌고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낙담하여 침대에 누워 경비원들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일어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얼마 동안 계속되었고 어느 날 아침 경비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를 징계하기 위해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이불을 뒤집었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어떻게 한 것일까요? 6명의 무장 경비원이 그의 감시를 위해 개인적으로 배정되어 24시간 감시를 받기 시작했을 때로 돌아가서 그는 실제로 처음부터 위를 올려다보고 계속 감시하도록 조절했습니다. 그의 이전 탈출 시도에는 천장의 채광창을 통해 올라가는 것이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심스럽지만 결국에는 매우 의도적인 행동인 탈출 계획을 알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위를 올려다보는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모두 연기였고 그에게 이미 계획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확히 그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당국은 그가 창문이나 채광창을 통해 탈출하는 것에 너무 몰두하여 바닥을 강화하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해야 할 일은 볼트로 고정된 마루판을 제거하는 것뿐이었기 때문에 그의 가장 쉽고 간단한 탈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경험이 있었고 무작위로 칼과 된장국 그릇을 사용하여 자유를 향해 파헤쳤습니다. 이 작업은 한 달 이상 걸렸고 그는 경비원들이 이러한 접근 방식을 의심하지 않았고 파낸 후 매일 밤 마루판을 제자리에 다시 놓았기 때문에 자신의 활동을 숨길 수 있었습니다. 6명의 경비원은 밤에도 그를 잘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구멍이 끊임없이 이불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고 경비원의 기상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점점 더 일반화됨에 따라 아무것도 이상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속이기 위해 이불 아래에 헐거운 마루판 더미를 놓는 것도 아오모리에서의 그의 첫 번째 탈옥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4번이나 감옥에서 탈출했고 이 시점에서 이야기는 우스꽝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끊임없는 체포와 탈출의 순환은 1년 후인 1948년에 시라토리가 지쳤기 때문에 곧 끝날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40대였고 이것은 젊은이의 게임이었습니다. 어느 날 여전히 사포로에 있는 코토니 지역에서 그가 쉬기 위해 멈췄을 때 한 경찰관이 우연히 담배를 피우기 위해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시라토리가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시라토리는 그의 존재를 경계했고 의심스럽지 않게 그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갑자기 경찰관은 적어도 그에게는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담배를 한 갭이 더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시라토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시다시피 당시 일본에서 담배는 비싼 사치품이었고 누군가가 순수한 친절에서 그에게 담배를 건넸다는 사실에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게다가 그는 평생 동안 법 집행관들에게 학대와 학대를 당했고 심지어 수석 교도관 고바야시조차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경찰관이 그를 친절하고 존중하며 편견 없이 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라토리는 담배를 피우면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이름인 요시에 시라토리라고 말하고 작년에 사포로 교도소에서 탈출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인생에서 4번이나 탈옥했습니다. 가슴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으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고 그는 심지어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바야시 사건 이후 그는 다시는 법 집행관을 믿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에게 담배를 받는 단순한 행동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물론 그는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그가 자진해서 자수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일본의 사법제도가 변화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삿포로 고등법원은 시라토리의 곤경에 동정심을 느꼈고 농부의 죽음을 정당방위로 인정하는 등 그의 과거 주장 중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의 4번의 탈옥 과정에서
그가 당했을지도 모르는 학대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교도관도 죽이거나 다치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심의 끝에 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를 기각하고 사형 선고를 취소하는 대신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날씨가 더 따뜻한 도쿄 교도소로 이송해달라는 그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그는 원하는 것을 얻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그는 후추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교도관들이 그를 잘 대해주었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악명 높은 탈옥 마술사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온갖 예방 조치와 보안 조치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시라토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맞서 싸웠던 모든 것, 교도관의 학대, 사형 선고, 심지어 북쪽의 기후까지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탈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처벌을 받아들였고 남은 형기를 모범수로 지냈습니다. 14년 후인 1961년 그는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시작된 아오모리로 돌아가 당시에는 유일한 가족이었던 딸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의 놀라운 탈출로 인해 요시에 시라토리는 일본에서 전설이자 반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그가 계속해서 탈출할 수 있도록 허록 허용한 일본의 교정 시스템에게는 정반대였습니다.